나는 몇 년 전에 육군의 6.25 전사자 유해 발굴단을 따라서 발굴 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었다. 포천 연천 방면의 중부전선 산악고지였다. 65년 전의 교통호와 개인 참호는 산 아래 도로를 감지하는 7부 능선을 따라서 이어졌다. 거기서 전사자들의 유해와 유품이 발굴되었다. 유해는 매장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지표에서 깊지 않은 곳에서 나왔다. 작업병들이 흙을 쑤시자 개미떼가 쏟아져 나왔다. 60여 년의 눈빛 속에서 넓적다리 뼈는 나무젓가락처럼 가늘게 풍화되었는데 총기와 쇠붙이, 수통, 숟가락, 칫솔, 탄통, 군화 뒤축은 형태가 비교적 온전했다. 어떤 참호에서는 국군의 총기와 인민군의 총기가 함께 발굴되었다. 뼈들은 헝클어져서 피아를 구분할 수 없었다. 책임 장교에게 이 참호의 상황을 물어봤더니 참호 안에서 육박전이 벌어져서 국군 병사와 인민군 병사가 서로 쏘고 찌르다가 둘 다 죽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젊어서 죽은 이 참호 속의 백골 앞에서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나는 아무것도 더 물어보지 못했다. 이 모든 뼈들을 이념의 이름으로 수습해서 위로할 수 있는 것인지를 이동중사 박재권의 구멍 뚫린 수통은 묻고 있다. 이 물음은 너무 가혹해서 이 시대는 아직 대답하지 못한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조인되었다. 박재권이 전사한 뒤 17일 만이었다. 신문기자 최병우는 한국 기자로서는 유일하게 이 조인식장을 현장 취재해서 조선일보에 기사를 실었다. 기이한 전투의 정지라는 제목이 붙은 이 르포 기사는 한국 언론의 역사에서 가장 소중한 문장들에 속한다. 최병우의 직관은 사태의 핵심을 찌르고 그의 감각은 사실의 바탕에 있고 그의 문장은 차분하다. 그가 전한 판문점 조인식장의 실체는 그 후 정전 65년의 세월 속에서 유효했고 지금도 유효하다. 당구대같이 퍼런 융에 덮인 두 개의 탁자 위에는 유엔기와 인공기가 둥그런 유기에 꽂혀 있었다. 이 두 개의 기 너머로 휴전회담 대표는 2년 이상을 두고 총계 1000시간에 가까운 격렬한 논쟁을 거듭하여 온 것이다. 조인이 계속되는 동안 유엔 전폭기가 바로 근처 공산군 진지에 쏟고 있는 폭탄의 장렬함이 긴장된 식장의 공기를 흔들었다. 해리슨 장군과 남일은 쉴 새 없이 펜을 움직인다. 각기 36번 자기 이름을 서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의식에 따르는 어떠한 극적 요소도 없고 강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화해의 정신도 엿볼 수가 없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전이지 평화가 아니라는 설명을 잘 알 수 있었다. 이리하여 한국의 운명은 또 한 번 한국인의 참여 없이 결정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이 우리나라인가? 이렇게 의아해한다. 그러나 역시 우리가 살고 죽어야 할 땅은 이곳밖에 없다고 순간적으로 자답하였다. 10시 12분 정각, 조인 작업은 필요하였다. 해리슨 장군과 남일은 최후의 소명을 마치자 마치 최후 통첩을 내던지고 퇴장하는 듯이 대표를 데리고 나가버린다. 관례적인 합동 기념 촬영도 없이 참가자들은 해산하였다. 이 기사를 쓸 때 최병우는 30살이었다. 최병우가 전하는 정전협정 조인식의 분위기는 그 후로 전개될 적대관계의 세월을 내다보고 있는데 정전협정의 합의로 설정된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가장 험악한 중무장지대가 되었고 뼈조각들은 지금도 산야에 흩어져 있다. 북한군은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를 포격했다. 이날 연평 바다의 썰물은 낮 12시께 간조를 이루었다. 주민들은 오전부터 갯벌에 나가서 굴이나 조개를 캤고 김장을 담그기도 했다. 여객선 시플레인호는 2시경 연평도에 도착했다.
인천으로 가려는 주민들은 당섬 선착장에 모여 있었다. 연평도의 학교들은 수업 중이었고 연평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이 섬마을이 어째서 포격을 맞아야 하는가? 포격은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되었다. 마을 주민 김종규 씨는 연평도에서 자동차 타이어를 정비하는 가게를 경영하고 있었다. 김 씨는 1932년생으로 화살머리에서 전사한 박주건보다 1살 아래다. 김 씨는 전쟁 초기에 황해도 해주에서 연평도로 남하 이주했다. 전쟁 때는 국군 특수부대 요원으로 참전했고 국방부와 보훈처가 주는 국가유공자 상장을 받았다. 제대 후에 김 씨는 참전 용사들의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1년에 4번씩 육지를 드나들었다. 연평도에 포격이 시작되자 김 씨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김 씨는 우선 대한민국 정부가 준 상장들을 불태웠다. 이 상장을 지니고 있다가 북한군이 연평도에 들어오면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을 김 씨는 늘 지니고 있었다. 연평도 주민들은 24일 새벽 무렵까지 대부분 섬을 떠나서 인천으로 피난했다. 인천에 친지가 없는 사람들은 인스파월드 찜질방에서 머물렀다. 김 씨의 부인 유 씨는 바탕일을 한다. 바탕일이란 갯벌에서 바지락, 낙지, 굴을 캐는 작업이다. 포탄이 떨어질 때 유 씨는 집안에서 김장을 담그고 있었다. 유 씨는 김장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인천으로 피난했다. 유 씨는 며칠 후에 연평도로 돌아왔다. 전국에서 기자들이 연평도로 몰려와 있었다. 유 씨는 돌아와서 남은 김장 일을 끝냈는데 취재원 여기자 2명이 유 씨의 김장 일을 거들어 주었다. 김종규 씨는 연평도에서 한평생을 살면서 군부대에서 훈련하는 포성을 일상적으로 들어왔고 2차례에 걸친 연평해전을 목도했다. 전쟁의 공포는 그의 생애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는 훈장이 곧 죽음일 수 있다는 현실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이 현실 감각은 그가 전 생애를 통해서 터득한 피와 눈물의 교훈이었을 것이다. 그는 연평도 포격이 시작되자 지체 없이 대한민국 정부가 준 상장을 불질렀다. 나는 그의 이 정확한 생존수를 긍정한다. 이 민첩한 생존술은 그가 한국 현대사 속에서 겪어낸 모든 광기와 야만성,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작동되는 생물적 조건반사였다. 이 조건반사는 이념이 아니고 당파성이 아니다. 애국이 아니고 매국이 아니고 혁명이 아니고 반동이 아니다. 이것은 충성이 아니고 배신이 아니다. 총칼을 들이대면서 너는 어느 쪽이자고 묻는 이념의 폭력 앞에서 거기에 대답하지 않고 훈장을 태워버리는 행위는 정직한 삶의 길이다. 김종규 씨의 부인 유 씨는 인천으로 피난 갔다가 곧 연평도로 돌아와서 하다만 김장을 기어이 마무리했다. 나는 유 씨 부인이 이때 김장을 몇 포기 했는지, 동치미도 담갔는지, 무슨 젓갈을 썼는지 알고 싶지만 알지 못한다. 연평도는 젓갈이 살아있으니까 유 씨 부인의 김장김치는 겨우내 싱싱했을 것이다. 나는 유 씨 부인의 김장김치를 먹어보지 못했지만 2010년 초겨울 연평도에서 담근 유 씨 부인의 김장을 거룩하고 소중한 김치라고 생각한다. 섬에 포탄이 떨어져도 어머니는 기어코 살던 자리로 돌아와서 김장을 담근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이 김장을 담그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낮잠 자는 마을에 포탄을 쏘면 안 된다는 이치를 다들 스스로 알 터이다. 화살머리 고지에서 죽은 박정원의 수통을 들여다보면서 상장을 불지른 연평도 김종규 씨의 생애와 유 씨 부인의 김장과 이 마을에 쏟아지는 포탄을 생각하는 일은 참혹하다. 평화로 가는 길은 박정원의 수통에 뚫린 총알구멍을 통과하는 길이다. 이 구멍을 지나서 어머니들이 김장 담그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낮잠 자는 마을로 가는 길이다. 그 길은 이념의 길이 아니라 생활의 길이다. 아직도 이처럼 단순한 말이 이해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등중사 박정원의 유해를 수습하던 날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신문기사를 그대로 옮긴다. 이제야 그의 머리맡에 소주 한 잔이라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사자가 생기는 일도 65년이 지나서야 유해를 찾아 나서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오조는 차분했고 어휘 선택은 신중했다. 박재원의 수통은 육군병장 김훈의 수통과 똑같다.